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보대학원의 이관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연구 보고서 작성법 세 번째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연구자의 역할 그리고 독자하고 저자들의 공통적 관심사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자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글을 쓰는 사람 나지만 내가 글을 쓸 때 반드시 독자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독자들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단지 누가 시켰으니까 해야 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방향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연구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타인하고 하는 대화라고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회사에 근무를 하거나 어떤 사람 이렇게 직원의 입장에서 기획서를 만드는 것도 일종의 연구입니다. 그죠? 기획서를 만드는데 그 기획서를 만들 때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켰을 때 그거를 자기만의 지식을 갖고 정리를 해 가지고 뭔가의 결론을 도출시키면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독자가 있을 수 있고 내 상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같이 어떤 걸 수행하는 동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야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정리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항상 대화를 해야 된다. 그게 물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책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대화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말로만 하는 거다라고 전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독자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누가 시켰으니까 해야 되니까 있는 거를 막 정리해 나간다 이런 맥락이 아니고요. 이거를 읽어줄 사람이 누군가, 내 글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알고, 그거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독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연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독자들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상대방과 대화가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글이나 논문을 읽을 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자들의 기준 그리고 독자들의 어떤 배경 지식을 알고 거기에 맞금 대화를 거기에 맞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조건 나의 배경 지식이 더 많다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상사가 훨씬 더 의사결정자인 보스가 훨씬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다면 나도 역시 그분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줄 보고서를 써야 된다는 거는 내가 당연히 그 보스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배경 지식을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래서 항상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 역할 연출은 뭐냐면 롤플레잉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능을 습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어서 배우기도 하거나 어떤 이제 한번 좀 해보는 거 시연. 가짜로 이제 시연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그거를 몸을 던져서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전체를 다 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걸 스포츠를 배울 때 먼저 관련된 서적을 읽어서 규칙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학습을 해보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제 쉐도잉을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보기도 하고 결국은 나가서 자기가 그 운동과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자기 경험을 쌓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건 당연히 이거를 다 통합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스스로 해보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스스로 해본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만약에 내가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책 논문이나 어떤 그 다른 이제 인문학에 관련된 논문을 썼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자기가 롤플레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그 형사소송법이나 아니면 민사소송법처럼 절차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쓴다고 하면 당연히 롤플레잉을 통해서 그 각각의 절차에 내가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민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고민한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의 고민과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고집받는 그 용의자 그리고 피의자의 입장에서 역할 연출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연구 논문을 쓸 때 보면은 자기만의 입장을 갖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상대방과의 어떤 역할 연출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저자로서 내가 글을 쓰는 사람들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어떠한 연출, 당시의 연출을 어떤 연출을 하도 요구받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강의하는 교수가 학점이나 학위 취득을 전제로 요구하는 것을 그걸 내가 이제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내가 연구의 깊이를 높여서 학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에 너무 관심을 갖는데 그걸 아주 깊게 고민해보고 공부하고 싶은 것이냐 그거를 이제 스스로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제목 자체가 연구보고 작성법의 강의지만 자꾸만 제가 기업의 기획서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획을 하기 위한 것인가? 그 내가 이 그 감사 보고서를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떠한 역할이 주어졌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읽혀진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한 적합한 외형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이 실험 보고서, 아니면 정책 제안서, 브리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들은 공무원 집단이나 기업에서 글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줄 때 연구가 아니라 보고하고 연구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굳이 글로 표현하지 않고 말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메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한 연구와 어,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서 던져주는 보고서를 자꾸만 헷갈려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보고서라고 하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지만 이건 모두 연구가 바탕이 된 보고서예요. 그거를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역할에 따라서 어떠한 그 연구 보고서가 이제 제출이 되는지를 외형을 결정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의 얘기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독자 그리고 또는 글 쓰는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독자들은요, 어떤 기대를 하냐?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그게 그림이 됐든, 어떤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글자가 될 수도 있죠. 어찌 됐든 간에 좌우단간 독자 입장에서는 글을 되게 쉽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글을 써야 되지 절대 읽기 어려운 글을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글 자체의 결론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 글의 핵심적인 요지를 이해한 다음에 아,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심 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과연 저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시켰는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서문이라는 걸 씁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서문부터 쓰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독자 읽을 때 서문부터 읽죠. 서문을 읽으면서 이게 이 논문이 이 연구 보고서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 거기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리고 이 글을 읽게 되면 독자의 입장에서 나는 어떠한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던져줘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이 갖고 있는 결론이 독자들의 사고나 태도를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참고 문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고 문헌을 읽을 때는 독자가 되잖아요. 그 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참고 문헌을 읽으면서 어떤 걸 기대한단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설을 설정한 것들에 부합하는 논문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운 가설을 반박하는 논문인 것인가, 이런 것도 기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들도 그냥 허송세월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썼던 책, 여러분이 쓰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내 일을 더 잘해야지.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도움이 돼야지. 아니면은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대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야지. 이런 방식대로 독자들은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자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글 써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틀립니다.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게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알려줌으로써
독자가 그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게끔 요구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독자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 이미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사실이나 결론을 그냥 이야기해 주면 돼요. 새로운 것들을. 근데 만약에 독자가 그 분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제 당연히 하던 일대로 하는 거고,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서 특별하게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아,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아주 정형적인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통 우리 연구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민원인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말만 하면 안 되고 분명히 그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답변까지 들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 무슨 소리야? 미란다 원칙 고지했으면 끝나지. 과연 그게 어떤 법에 형사소송법에 이런 데서 그거를 반드시 이해하게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으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 미국이나 어디에서 또 영국이든 어디 해외에서 그거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 그 사례를 던져주는 게 중요하죠. 그 사례를 던져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정말 선진국에 돌입했고, 아니면 선진화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던져주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관심을 끄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죠. 나는 이게 모든 연구 보고서의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이건 되게 볼 때는 되게 의미가 있고 흥미로워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 내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도 변화. 독자가 마음속에 깊게 어떤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을 경우에는요, 안 바뀝니다. 글을 읽어도 원하는 것만 읽게 되고요. 그런 글을 아예 안 읽으려고도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깨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아주 깊게 자리 잡은 신념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주장과 근거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충격이 클수록 시사점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천동설을 막 주장하고 있을 때 지동설을 주장하는 거에 충격은 엄청난 거죠. 그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동설을 가지고 있는 신념을 꽉 차는 세상에서 지동설을 주장한다. 그건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동설을 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주장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은 독자들을 일일이 다 만나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의 시작은 나 역시 독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참고 문헌을 읽게 되고, 많은 유튜브 영상과 도서관에 있는 책들과 인터넷 사이트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독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연구의 시작은 많은 독자들의 호기심에 비롯되지만, 물론 연구를 하고 진행할 때는 내 호기심, 내가 궁금해야 됩니다. 내가 궁금해하지 않고 남이 다 알려진 사실을 쓰면은 그거는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글을 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가를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 글 쓰는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문제점이기도 하죠. 불안합니다. 글 쓰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과요, 글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자기가 이걸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글을 쓰고 정리하라면 잘 못해요. 실제 제가 이제 논문 쓰는 것들을 지도를 하거나 컨설팅을 해보면 자신감이 엄청나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잘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그만큼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자신감 있게 시작됐지만 잘 안 되면 이제 불안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죠. 근데 그거는 지금 당연해요. 왜 당연하냐?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시작해요?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연구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글이 안 써집니다. 그냥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써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데드라인 때문에 걱정만 하고 그냥 고민만 하는 거죠. 근데 그래봤자 글이 안 써지죠. 왜? 모르니까. 그래서 당연히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노트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복붙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들어 한 문장, 한 문단이 있으면 그거를 요약하셔야 됩니다.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지식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나중에 인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논문을 쓰다 보면 인용을 할 건데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면 안 되죠. 그거를 써놓은 걸 자기가 요약을 해서 인용하고 참조를 달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노트 필기를 하고 노트 필기를 요약을 한 이후에 거기다가 참조를 반드시 달아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요약문을 읽었어요. 읽었으면 여러분의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비판하고 싶은 건 비판을 해주는 거죠. 인용을 해놓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이상하다. 요건 약간 연구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둬야 되고, 당장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질문을 써놔요. 요거를 관련해서 나는 좀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되겠어. 난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이런 의문이 드네. 이런 것은 어떻게 입증한 건데, 이런 식의 질문을 적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기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장짜리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뭘 예를 들어서 많은 연구를 해도 한 장으로 압축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이제 목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쪼갤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는 서론이고 두 번째는 어떤 것들에 대한 뭐 연구의 배경을 쓰고 그 전에 선행 연구를 쓰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석을 어떤 걸 했고 어떤 결론을 냈어. 근데 내가 처음에는 선행 연구를 안 했으니까 선행 연구부터 해야겠네. 그래서 선행 연구를 쭉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행 연구를 하면서 내가 계속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복잡해지기는 하지만 그 복잡해지는 와중에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궁금증이 유발이 돼요.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적어뒀어요. 그 적어뒀던 질문들을 다른 소목차에다가 다시 적어 놓겠죠. 그러면 그 소목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 될 분야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 때부터 다 시작되고 두 번째 시작되고 이게 아니라 전체를 조망하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놔요. 그러면서 각 쪼개진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간다.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 더 연관을 시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절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는 연구를 한다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전의 단계인데요.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몰랐나? 야, 세상에 정말 알게 될 것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걸 발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해답이 안 나오겠죠. 그 당연히 우리는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교수들, 여러분의 선생, 여러분의 선배,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 거를 통해서도 나는 지속적으로 배우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압감을 극복하게 돼요. 특히 제일 마지막 거, 교수와 자주 접촉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중압감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지도 교수님이 던져주는 어떤 방향성을 여러분이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